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그릇.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그림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부드럽다. 이러한 무늬를 수놓는 데 쓰인 것은 다름 아닌 은실. 금속 위에 한 올 한 올 가는 은실을 박아 보석 같은 그림을 그렸다. 예로부터 특별히 귀하게 쓰인 금속 물품은 이렇게 화려한 은실 그림으로 장식하곤 했다. 청동이나 철같이 단단한 금속 바탕에 은실을 박아 무늬를 새기는 작업. 이러한 전통 공예 기법을 은실박이, 곧 입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결 고운 은실로 금속을 수놓는 장인을 입사장이라고 한다. 서울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그곳의 한 공방에 연암은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전통 입사 기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 디자인 결정된 디자인이 그리고 이들에게 입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가 금속 공예가이자 입사장 보유자인 홍정실이다. 잠자리다 하면은 그 형태 가지고 그것을 수없이 변형하는 거죠. 변형하되 아주 현대적인 감각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하고, 이 금속 공예 중에서도 입사가 우리의 이제 전통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기쁘고 행복하죠. 10월 17일에 있을 그 검은색 자존심에 지금 가지고 오신 작업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워크스테이트먼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백제 시대 때 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는 칠지도라는 건데, 전통 착색으로 기름칠을 해서 불질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을 내게 해서 바람의 흐름, 물의 흐름 등을 이제 주제로 이제 해서 했는데, 요번 이제 그 10월달 전시회도 흐름에 관한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의 매력이라면요, 회 하나 이렇게 동량 하나 이런 거에 비해서요, 선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선에서부터 어떠한 선과 면과 이런 형체가 나오게 되면은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상당히 희열감도 갖게 되고요. 한 올 한 올 이어져 선을 잇고 면을 만들며 문양과 그림을 이루어내는 은실박이. 이 입사공예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 (4세기) 중엽 백제에서 만들어진 칠지도에는 이 검의 용도를 설명하는 명문이 금실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입사의 흔적이다. 또한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고리 자루가 달린 칼에도 입사 장식이 돼 있다. 칼의 둥근 고리 부분에 가는 은실로 문양을 수놓았다.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꼽힌 입사공예는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그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성스러운 불교 용품에 주로 입사를 했는데 청동 표면에 섬세한 홈을 내고 은실을 끼워 넣어 정밀하고 웅장한 무늬들을 장식했다. 불가에서 맑은 물을 담아 놓는 공양의 도구 정병. 오랜 세월이 지나 푸른 녹이 덮인 이 정병엔 아름답고 서정 어린 은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낭창거리는 갯벌들과 유유히 논이는 물오리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은선 하나가 이뤄낸 놀라운 경지다. 숭고한 신앙과 장인의 예술혼이 담긴 이러한 입사공예는 조선 중기부터 그 재료와 기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구리 대신 철이 많이 쓰이게 되자 표면에 홈을 파던 것에서 벗어나 금속의 표면을 정으로 쪼아 거스러미를 내고 그 위에 은실을 놓아 박는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른바 쪼움 입사다. 또한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입사 공예품이 좀 더 폭넓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왕실 물품을 제작하던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입사장이 포함되어 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 과정을 창세히 기록한 가래도감 의궤에서는 왕실 혼례에 쓰일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입사장이 사용한 물품들을 적고 있다. 밀랍과 송진, 참기름 등의 재료와 감탕판, 화로와 같은 도구들이 나와 있다. 입사장은 이러한 재료와 도구들을 사용해 왕실 용품들을 화사하게 장식했다. 몽둥이나 도리깨 같은 무기류에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들이 입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궁궐에서 널리 쓰였던 입사장식은 곧 사대부가에도 퍼지게 된다. 세밀한 무늬와 영롱한 은빛이 어우러진 입사장식은 사대부가에서 애용되어 거울거리, 합, 향로와 같은 물건을 장식하는 데 주로 쓰였다. 무늬 또한 친근하고 다감한 동식물들이 새겨졌다. 우리나라 입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입사장 홍정실의 주요한 일과 중 하나는 입사 유물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남아있는 전통 입사 공예품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작품. 당시의 문화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어디 책자에 있다든지 뭐 누가 얘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보고 들어도 보고 열어도 보고 이 구조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이것이 생활 속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놓여지고 쓰여졌는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체크를 해가는 것이죠. 전통에 대한 홍정실의 이러한 연구와 깊은 애정은 그녀의 작품에 오롯이 묻어난다. 홍정실은 전통 입사 유물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에 빛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녀는 여러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풍선 한 가닥으로 빚어내는 무궁무진한 세계. 우리의 역사에서 1600년을 전해져 내려온 전통 금속공예 입사. 이제 그 제작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입사 작업의 시작. 그 처음은 기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원하는 기물의 형태를 구상한 다음 찰판을 잘라 모양을 만든다. 제가 이번에 만드는 작업은 향로입니다. 향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향로가 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양한 무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각진 향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물이 갖춰지면 다음은 그 안에 채워 넣을 재료들을 준비할 차례. 들어가는 재료는 황토가루와 송진, 그리고 콩기름이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제 망치질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도 물론 틀리지만은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정지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물질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 물질의 이름을 감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진과 황토가루를 끓여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감탕을 만들게 되는데, 송진은 끓이기 전 곱게 빻아 유백색의 가루로 만든다. 뭉침 없이 잘 녹게 하기 위해서다. 송진이 녹아 진액 상태가 되면 이제 송진가루와 같은 양으로 황토가루를 섞어 끓인다. 황토가루 역시 곱게 채내려 송진과 고루 섞이도록 한다. 찐득찐득한 송진과 찰진 황토가 섞여 암갈색의 되직한 감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송진과 토분이 아주 잘 완전히 혼합되었으면은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 콩기름을 넣게 됩니다. 콩기름은 앞선 혼합물의 100분의 1 정도. 적은 양을 넣지만 감탕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것이 굳었을 때 깨지는 것을 막아준다. 감탕이 만들어지면 이제 기물에 부어 굳힌다. 기물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차곡차곡 펴 바르듯 기물 끝까지 감탕을 채운다. 이렇게 무겁고 단단하게 기물이 고정되면 입사의 털을 닦는 작업, 바로 쪼음질에 들어간다. 매끄러운 면을 은실이 박히게끔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거칠거칠 거스러기가 일어나서 그 홈 사이에다가 박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입사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정을 사용하는 그 기술이 쪼음질이 되겠습니다. 바탕 작업이라고도 하는 이 쪼음질은 쪼음정을 일자로 촘촘하게 쳐서 찰 표면을 일으키는 것이다. 처음에 약간 약하게 시작하지만 다시 한번 때려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정한 소리가 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끝날 때쯤에서는 이것을 조금 약하게 해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다음에 시작할 때 다시 끝나기 바로 전 단계 약하게 된 부분에서부터 조금 약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여기 이제 정상으로 쳐지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은실이 닿는 기물 표면 전체를 이렇게 쪼아준다. 수놓아질 은실 무늬가 크고 단순하면 폭이 굵은 정을 사용하고 무늬가 미세하고 정교하면 얇은 폭의 정으로 쪼아준다. 첫 번째 쪼음질이 끝났습니다. 쪼음 작업은 모두 4번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른쪽에부터 왼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90도로 이거를 돌려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돌려서 또 한 번 치고 다시 45도로 반대쪽으로 해서 또 한 번 치면은 결국은 이제 그것이 쌀밑자 형태로 해서 4번이 쪼음질 하게 되는 거죠. 쪼음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평과 수직, 대각선으로 쪼음 정질해서 철 표면에 까슬까슬한 거스러미를 일으킨다. 두 번째 쪼음질은 첫 번째 쪼음질된 자리에 수직으로 선을 교차시켜 격자 무늬가 되게 한다. 쪼음질은 보통 3번에서 4번을 친다. 가는 선으로 섬세한 무늬를 수놓을 때는 4번까지 바탕 쪼음질을 해서 거스러미가 잘게 일어난 촘촘한 표면을 만든다. 쪼음질한 바탕은 은실이 다니는 길이 된다. 같은 정질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도의 집중력과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지만 은실박이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이러한 바탕 작업, 즉 쪼음질에 쓰이는 도구다. 망치는 입사에 사용하는 크기가 작은 마치보다는 좀 더 큰 망치를 쓰며 쪼음정은 입사의 세밀함에 따라 그 폭을 달리해서 쓴다. 이제 쪼음질된 바탕에 무늬를 옮길 차례. 이번에 제작하는 향로에는 학과, 사슴, 거북이 등 십장생이 은실박이로 장식될 것이다. 종이에 그린 도안을 철판에 옮길 때는 송곳정을 사용한다. 뾰족하지만 끝이 약간 무딘 정으로 정질을 해나간다. 송곳정으로 찍은 자리에는 밑그림처럼 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옮겨진 무늬선은 빛에 반사돼 반짝이며 나타난다.
다른 도안들 역시 각 면에 송곳정으로 옮겨 그린다. 무늬 옮기기를 모두 마치면 이제 그 무늬를 그릴 선, 바로 은실을 준비한다. 먼저 음판을 불에 달궈 부드럽게 한 후에 나판에 대고 자름칼로 가닥을 내서 자른다. 이렇게 자른 은가닥을 손가락으로 꼬아준다. 그 다음엔 꼬아진 은선을 옥돌판에 올려놓고 납작하고 매끈한 밀대로 말아주듯 밀어서 은선을 가늘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가는 은실을 만들 때 요긴하다. 은실을 두드리거나 하면 단단해져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 열풀림을 해야 한다. 그 은선을 뽑은 과정에서는 은선 자체에 광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광택이 나고 단단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불에다가 쓸게 되면은 광택이 없어지면서 아주 뽀얀 은빛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체를 보더라도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탕 쪼음질된 기물에서 놓을 도안, 그리고 은실이 마련되면 이제 입사에 들어간다. 오돌토돌하게 일어난 찰표면에 무늬의 밑그림을 따라 은실을 놓고 마치로 두드려 박는다. 조금 전에 이제 사슴이나 불로초는 0.2mm로 했고요. 이거는 0.3mm로 해서 그 바위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은선의 굵기로 강약을 달리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회화적인 묘미를 살린다. 이 마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머리 부분과 날 부분을 동시에 같이 쓰는 것이고 자루는 이렇게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하게 되고요. 은실박이 할 때는 일반 망치보다 작고 가벼운 마취를 사용한다. 때릴 부분에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핀셋은 은실을 놓거나 당길 때 쓰는 집게는 손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날은 없고 은실을 꺾거나 눌러줄 때는 네모나고 끝이 무딘 각도를 사용하고 은실을 끊어줄 때는 끝이 날카로운 날정을 쓴다. 그래서 은선을 쉽게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사슴 무늬의 테두리 선을 입사해 기본 형태를 잡아놓으면 다음 면으로 넘어간다.
은선이 너무 가늘어서 조금만 만져도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아주 바른 곡선 가운데서 이렇게 선이 쫙 나와야 되거든요. 금속인 은선을 필선처럼 유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은실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구의 사용에 익숙해야 한다. 지금 은선을 박을 때 요 마취질을 한번 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느낌으로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전달이 돼 와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두드린다 하면은 그 얼마큼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이 마취질을 했을 때 늘어나서 요게 딱 들어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 정도에서 끊어내고 마취질을 하면은 결국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죠. 지금 여기 이제 항문이가 이제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슴과 항문이가 서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소나무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슴이 불로초하고 바위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하나의 그림이 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 같은 경우에는 요 몸통하고 이제 얼굴 부분을 은사로 전부 이제 메꿀 겁니다. 학의 머리와 몸 부분은 고고한 흰빛이 도드라지도록 은실을 하나하나 더해가며 면을 메운다. 항무늬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면 이제 거북면의 무늬를 입사한다. 입사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고 세밀한 동작을 반복한다. 오랜 시간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안정감 있는 자세와 바른 도구 사용법이 필요하다. 이 아주 부드러운 그 유연한 곡선의 그 흐름 같은 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잔망치질을 해서 계속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선이 연결이 되는가를 보면서 빨리빨리 이어줘야 돼요. 스케치를 하듯 은선으로 무늬의 기본 형태를 잡고 나면 이제 세부적인 묘사에 들어간다. 물결 무늬와 거북의 등껍질 등을
섬세하게 수놓는다. 사슴의 몸에도 무늬를 넣는다. 은실을 동그랗게 만들어 사슴 몸 위에 놓고 마치로 두드려 박는다. 그리고 은실을 한 겹씩 더해 몸 안쪽을 면으로 메운다.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더해진다. 솔잎 아래를 도려낸 후에 은구슬을 놓고 박는다. 구슬은 은실 끝을 불에 녹여 작고 동그랗게 만든 것. 이렇듯 전통의 기법과 무늬를 따르고 있지만 그 표현들은 장인의 손끝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변화한다. 학의 정수리는 금실로 메운다. 단박한 멋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전통 입사의 경우 금실은 이렇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쓰인다. 소나무 줄기처럼 거친 질감이나 색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붉은 동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동은 그 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은 이게 금방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두드리면 자유롭게 무늬를 표현을 하는데 제한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 은보다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기물 위에 테두리처럼 얹는 전에도 입사 장식을 한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글자를 빙 둘러 은실로 수놓는다. 은실박이를 모두 마쳤다. 이제 은실이 기물과 한 몸을 이루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다. 먼저 입사된 선을 따라 전체적으로 마취질한다. 그 다음 사슴뿔을 대고 두드리는데 가운데가 무르고 바깥이 단단한 사슴뿔로 다듬으면 은선의 가장자리가 정돈되어 박힌다. 그렇게 은선을 야물게 고정시킨 다음에는 광쇠로 문질러 은은한 광택을 낸다. 아까 뿔질을 했는데 뿔질을 한 것은 은 자체에 그 광택을 내는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은 자체에 광택을 내서 그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되고 또 앞으로 착색 작업을 하는 데에도 일단 광쇠질을 한번 해줌으로써 조금 더 진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기물의 얼굴, 은실박이를 완성한다. 입사 작업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실박이 작업의 과정이 일단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기계로 했을 때는 이 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고요. 그냥 손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이제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제 우들두들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손맛으로 생각이 되고 또 수공의 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기물 안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감탕을 빼낸다. 기물에 열을 가하면 감탕은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변한다. 전을 고정시켰던 감탕판 역시 불에 녹여 감탕이 물러지면 전을 꺼낸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탕 찌꺼기는 양잿물에 넣어 닦아낸다. 양잿물은 따뜻한 물과 20대 1 비율로 섞어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걸로 하죠. 그래, 가장자리 이제 깨끗하게. 감탕대를 벗긴 후에는 맑은 물에 씻어 양잿물을 제거한다. 세수를 끝내고 말끔해진 기물은 초산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 표면 처리란 철을 부식시켜 한꺼풀 벗겨내는 것. 은실박이 무늬보다 낮아진 그 표면에는 나중에 검댕이를 입히게 된다. 초산은 물과 10대 1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 철 표면이 초산에 산화돼 깎이면서 누런 녹물이 덮인다. 이렇게 피막이 덮여 누렇게 된 부분은 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으로 문질러 닦아낸다. 이제 은실박이의 몸단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이 액이 무엇이냐 하면은 염화칼륨이라고, 화학적인 용어로는 염화칼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를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쇠는 상온에서도 가만히 놔도 녹이 나거든요. 그 녹이 난다는 거는 바로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부식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강한 쇠지만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기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강단이 있는 그 쇠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녹을 방지하는, 그래서 착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물과 염초를 10대 1 비율로 섞어 바른 다음 따뜻한 아랫목에 사흘 정도 놔둔다. 표면에 잘고 고운 녹이 가득 덮이는데 이렇게 미리 녹을 내면 더 이상 녹이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화장할 준비를 한다. 재료는 송염가루와 들기름, 두 가지를 섞어 검고 걸쭉하게 만든다. 그 송연분하고 또 들기름하고 거의 동량으로 혼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걸쭉한 상태가 되거든요. 송염가루는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모은 것이다. 이것을 들기름과 섞어 기물에 바르면 철에 스며들어 깊은 검은 빛을 낸다.
녹이 배어나오지 않도록 기물 안쪽까지 꼼꼼하게 검댕이 칠한다. 검댕이 칠을 한 기물을 화로 위에 올려 굽는다. 기름이 녹 안으로 스며들고 표면이 마르면서 검댕이는 기물의 피부처럼 붓게 된다. 전체가 다 이제 검정색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은실박이 그림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싹 긁어내면은 제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이것을 잘못 이 칼날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여기가 긁혀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녹을 내고 검댕이 입혀진 속몸이 들여다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수고가 허사로 될 수도 있고. 은실에 덮인 검댕이를 걷어내면 은실박이의 뽀얀 살결이 드러난다. 이렇게 긁어내는 도구를 글갱이라고 그래서 끝이 뾰족하고 날이 서 있어서 아주 긁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글갱이 작업은 단순히 검댕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선의 색과 형태를 찾아주는 것이다. 섬세한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잎사무늬가 환하게 도드라지면 광채로 문질러 은의 광택을 낸다. 이제 기물의 화장을 마무리한다. 표면에 전체적으로 들기름을 발라주어 검은 색감을 짙게 하고 은선을 보호한다. 모든 단장이 끝나면 끝으로 손잡이와 굽, 전과 뚜껑을 합해 향로의 형태를 완성한다. 입사 기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기물은 향로입니다. 굳이 여기 명칭을 붙이자면은 은입사 십장생문 향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조선시대 4대 부가에서 사랑방에서 주로 쓰여졌던 그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향로가 되겠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그들의 그 정치를 즐겼던 그런 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든 그 기물을 보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또 그런 아쉬움도 남고 또 작품이 하나 완성됐다는 그런 흐뭇함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철제 은입사 십장생 무늬 향로가 완성됐다. 깊은 검은빛과 투명한 은빛이 어우러져 단박하고 세련된 기품이 있다. 장수와 길상을 기원하는 마음, 섬세하고 화려한 은선의 향연에는 금속의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한 손의 기운이 담긴다. 스물일곱 살 때쯤 됐어요. 제가 서울여자대학 공예학과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의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 그 예용혜 선생님이 쓰신 인간문화재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거기에 입사의 맥이 끊어졌다.
그런 대목이 저의 뇌리에 확 꽂혔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묻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어느 분을 찾아가면은 그분이 알려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찾아간 곳이 제가 스승으로 모시게 된 이하근 선생님 댁이었죠. 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내가 19살 쪽부터 19살이 아니라 21살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지. 거기 이제 이 입사부에서 했죠. 조선의 마지막 입사장 이하긍옹. 19살에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에 입사한 후 70여 년 동안 전통 기법으로 입사 공예품을 제작한 그의 몸엔 은실박이의 전통과 정신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육시 평생을 두고 작품을 해온 이하긍옹의 솜씨는 쪼우는데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 하지만 해방 이전 호황기를 누렸던 입사는 해방 후 한동안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입사 공예품을 찾는 이가 없어 이하긍옹 역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안 명맥이 끊어졌던 입사는 1980년대에 들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된다. 1983년에 입사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되면서 이하긍옹은 초대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현재 남아있는 이하긍옹의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여든 나이에 제작한 작품 안에도 꼿꼿하고 섬세한 기운이 서려 있다. 기력이 쇠해서도 마취를 잡은 손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입사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기했다고 한다. 홀로 전통 입사 기법을 지켜온 외골 장인.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러한 고집과 뛰어난 예술적 경지는 수제자 홍정실에게 고스란히 전수된다.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얻었다고 생각되는 가장 귀중한 자산은 공예가로서의 자세예요. 그거를 저는 제 일로 꼽고 싶고 기술보다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다라는 걸 강조하셨고 기술은 손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거를 늘상 말씀하셨거든요. 홍정실이 찾아갔던 1978년 이하긍옹은 전통 입사 기법을 아는 마지막 장인이었다. 당시 이하긍옹의 나이는 78. 젊은 학도의 열정으로 장인의 손에 다시 망치를 들게 했다. 끊어질 뻔했던 입사의 맥은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정실은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항상 전통에 목말라 있던 그녀는 이하긍옹을 만나 10년간 전통 입사를 익히는 한편 전통과 현대를 잇기 위해 해외 연구와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함께하며 우리 입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통은 물론 현대적인 재창조 작업을 해오던 그녀는 1996년 스승의 뒤를 이어 중요 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2대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 저의 이 시점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향후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입사장으로서 해왔던 일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정리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정리를 하고 입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려고 10년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찾기 위한 그 일념으로 많은 장인들을 만나고 또 공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이러한 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그 정리 작업들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들의 완성을 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평생 작업이죠. 평생 작업으로서 이제 눈 감는 날까지 저의 그 입사를 통한 작품의 세계, 그러니까 입사장을 떠나서 저의 작업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꾸준히 노력해 간다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입사장 홍정실과 제자들의 전시회가 있었다.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 현대적인 디자인 속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입사 기법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다른 장신구를 보면요, 보석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실이 주인공이고 하니까 되게 무늬도 당초 무늬고 하니까 되게 고전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좀 다른 느낌, 좀 색다르고 이쁜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찬사를 받은 것은 유물의 복원이다. 칠지도와 삼인검, 투구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입사 유물들을 정확한 실측을 통해 제작했다. 그 장수의 권위와 어떠한 그 전쟁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가진 공예 기술을 다 여기에 쏟아서 만들어낸 그런 예가 되죠.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내 친구들 하나하나 다 세상 떠나고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 공예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요. 항상 그 얘기 합니다. 먼 옛날 선조들은 신령한 힘을 은실에 담아 기원했다. 이 오랜 공예 기법은 현대에도 그 감동을 변함없이 전해주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진 입사물을 보면은 너무 그것이 순수하고 또 그 당시에 생활하는 삶에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형태에서도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선조들의 조형 감각을 현대에 이어가게 하는 역할자로서 제가 노력을 하고 싶고요.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금속 공예 중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은실박이. 은실 한 가닥에 담은 오롯한 정성과 끝없는 인내의 소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선조들의 정신과 감성의 세계를 온전히 이어받고 또한 후대에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 30여 년 은실박이와 함께 해온 입사장 홍정실이 가는 길이다.